야담 서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그럼 야담 사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에 웅천댁이라는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웅천댁은 40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그 권세는 마을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대단했답니다. 그녀의 집안은 3대째 그 마을의 지주로 100석 이상의 땅을 소유한 부자였지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남편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웅천댁은 혼자서 집안 살림과 농토를 관리하게 되었답니다. 웅천댁의 본래 이름은 김씨였습니다. 웅천 김씨 가문의 딸로 태어나 18에 이웃 고을 양반집 외아들과 혼인하여 이 마을로 시집왔지요. 처음에는 조신한 새색시였으나 시부모가 돌아가시고 남편마저 병약하여 집안일을 도맡게 되면서 점차 강단 있는 여인으로 변모하였답니다. 남편이 병석에 누운 10년 동안 웅천댁은 집안의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며 재산을 불려나갔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는 과부의 몸으로 집안을 더욱 번창시켰습니다. 웅천댁은 체격이 늠름하고 얼굴은 보름달처럼 둥글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피부가 맑고 눈빛이 영롱하여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이 아직 남아 있었지요. 어릴 적부터 영특했던 웅천댁은 집안일뿐만 아니라 농사일에도 밝아 소작인들의 농사 형편을 훤히 꿰뚫고 있었답니다. 덕분에 소작인들은 거짓말 한 번 못하고 정직하게 소작료를 납부해야 했지요. 마님, 올해는 가뭄이 심해서 말입지요. 소작료를 좀 깎아주실 수 있겠습니까요? 가뭄이 심한 건 내 눈으로도 보았네. 하지만 자네 노는 개울가라 물이 모자랄 리 없었을 텐데. 웅천댁은 이처럼 농사 형편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 소작인들이 소작료를 적게 내려고 변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답니다. 그렇다고 웅천댁이 인정 없는 지주는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소작료를 깎아주기도 하고 어려운 집안에는 쌀을 보태주기도 했지요. 특히 과부나 고아처럼 의지할 데 없는 이들에게는 유독 관대했답니다. 자신의 처지를 투영해서일까요? 하지만 그럴수록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의 위세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저기 웅천댁 마님이 오신다! 웅천댁이 마을에 나타나면 주민들은 이렇게 외치며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앞에만 서면 늙은이든 젊은이든 모두가 사족을 못 쓴다고 했지요. 그도 그럴 것이 그녀의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의 한 해 농사가 좌지우지되었으니까요. 아이고, 마님, 올해는 제발 소작료 좀 깎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마에 농사를 못 지어 식구들 먹여 살리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올해는 쌀 2말만 덜 내게. 대신 내년에는 더 부지런히 일해야 할 것이야. 이런 식으로 웅천댁은 마을 사람들의 삶을 좌우했지요. 과부로 지낸 10여 년 동안 웅천댁은 철저히 자신을 단속하여 세간의 험담을 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찌 영원히 외로움을 견디겠습니까? 웅천댁도 아무리 강인한 여인이라도 결국은 여인네였습니다. 밤이면 빈 이불을 부여잡고 한숨 짓던 그런 웅천댁의 눈에 하필이면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센 장정 범수가 들어오고 말았답니다. 범수는 마을에서 소문난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나이는 30에 가까웠는데 어깨는 산처럼 넓었고 팔뚝은 나무 기둥처럼 굵었지요. 키는 6척 허구였고 얼굴은 그을린 구릿빛에 눈매가 날카로웠습니다. 심지어 소도 혼자서 들어 올릴 정도라는 소문이 돌 정도였지요. 한 번은 마을 장터에서 술에 취한 장사꾼들이 시비를 걸었는데 범수가 그들 중 하나를 들어 올려 장터 물통에 던져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었답니다. 범수는 어린 시절 큰 홍수로 부모를 잃고 외삼촌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범수는 말수가 적어졌지만 그 대신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지요. 어릴 때부터 또래 아이들보다 힘이 남달라 10살도 되기 전에 어른들의 농사일을 거들기 시작했고 15세 이르러서는 어른 장정둘 몫을 해냈답니다. 성인이 되자 그 누구보다 일을 잘해 마을에서 인정받는 청년이 되었지요. 범수 녀석 봤나? 어제는 혼자서 김서방네 큰 참나무를 베어 옮겼다네. 거참 놀라운 일이구먼. 성인 장정둘이 붙어도 쉽지 않을 일인데. 그 녀석 힘이 소 10마리는 될 게야. 마을 사람들은 범수를 볼 때마다 이렇게 수군거렸답니다. 하지만 범수는 그저 쑥스러운 듯 웃기만 할 뿐 자신의 힘을 뽐내지 않았지요. 사람됨도 착해서 마을 어른들에게 공손하고 아이들에게는 다정했습니다. 한 번은 마을 어귀에서 노는 아이들을 발견하고 자신이 깎은 나무 장난감을 하나씩 나눠주기도 했지요. 범수 아재, 또 장난감 가져오셨어요? 그럼 오늘은 소 한 마리씩 깎아왔단다. 자, 하나씩들 가져가려무나. 우와, 범수 아재가 최고예요. 아이들은 범수만 보면 달려와 그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범수도 그런 아이들을 귀여워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힘이 센 만큼 성질도 급한 편이었습니다. 한 번은 마을 주막에서 타지 장사꾼들이 술에 취해 마을 처녀를 희롱했을 때 범수가 벌떡 일어나 그들의 멱살을 잡았지요. 이보게들, 남의 마을 처자를 함부로 대하면 어쩌자는 거야? 뭐? 이 촌놈이 내가 뭔데 간섭이야? 촌놈이라니. 자네들, 내 주먹 맛이 보고 싶은가 보구먼. 에이, 허풍은 우리가 수가 몇인데? 장사꾼 중 하나가 주먹을 들었다가 범수의 한 방에 주막 밖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나머지도 덤비려 했지만 범수의 기세에 눌려 꼬리를 내렸지요. 이복의 범수 진정하게나. 그러다가 오늘 초상 치겠구먼. 범수 덕분에 우리 마을 처녀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 다행이구먼. 맞아. 그 힘을 좋은데 쓰는 녀석이라 더 고마운 게지. 마을 어른들은 범수의 혈기왕성함을 이해해 주었고 오히려 그런 정의감을 높이 샀답니다. 이웃을 돕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섰지요. 특히 홀로 사는 노인들의 집안일을 돕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이복의 범수, 우리 집 지붕이 새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나? 내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구먼. 어르신, 걱정 마십시오. 제가 내일 아침 일찍 가서 고쳐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씨 할아버지 집 고칠 때 남은 볏짚도 있으니 절대 새지 않도록 든든하게 해드릴게요. 고맙구먼.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 이 늙은이가 살아갈 맛이 나는구먼. 자네 외삼촌이 자네를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허허, 겸손하기까지 하니 내일 오면 막걸리 한 사발 준비해두겠네. 아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술은 제가 가져올게요. 어르신 담근 김치나 한 조각 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범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늘 도움을 주는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을 처녀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지요. 이복의 범수, 우리 밭에 돌을 좀 치워주겠나? 자네 아니면 누구도 저 큰 바위는 못 옮길 거야. 걱정 마십시오. 내일 해 뜨자마자 가겠습니다. 고맙네. 일 끝나면 우리 집에서 점심이라도 먹고 가게. 아내가 자네 좋아하는 메밀 전병 부쳐놓겠다고 하더군. 아이고, 그렇게까지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 그저 마을 사람들 돕는 일이 제 기쁨이니까요. 이렇게 범수는 마을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모두가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런 범수가 웅천댁의 눈에 들어온 것도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지요. 범수는 22살이 되던 해에 이웃 마을의 홍씨네 막내딸 춘향과 혼인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춘향은 범수보다 3살이 어렸지만 부지런하고 살림 솜씨가 좋아
범순의 집은 늘 깨끗하고 단정했답니다. 춘향은 얼굴이 고왔고 몸매도 날씬했으며 성격은 온순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강단도 있는 현명한 여인이었지요. 비록 가난했지만 두 부부는 서로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해가 저물어 범수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춘향은 언제나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지요. 여보, 들어오셨군요. 오늘은 유달리 늦으셨네요. 김서방네 소가 아파 도와주셨다면서요? 아이고, 어쩌다 보니 해가 기울도록 있었구려. 소가 배가 불러 죽을 지경이었는데 간신히 살렸소. 안 그래도 허기가 져서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었는데 이리 따뜻한 밥을 차려주니 고맙구려. 춘향은 정성스레 밥을 한 숟가락 떠서 범수 앞에 놓았습니다. 배고프실 텐데 어서 드세요. 말 많이 하다 국 식겠어요. 오늘은 산에서 따온 고사리로 나물을 무쳤답니다. 맛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셔요. 범수는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보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쩜 이리 맛깔나게 차렸소? 내 팔자에 복이 있어 자네 같은 아내를 만났구려. 힘든 농사일도 자네 얼굴 생각하면 견딜 만하다오. 아이 참, 또 그런 이야기를. 어여 밥이나 잡수세요. 고깃국이라도 내와야 하는데 이리 소박한 밥상이라 미안해요. 무슨 소리요? 집안 살림 꾸리랴. 시장에 물건 팔러 다니랴. 내 빨래와 밥 챙기랴. 자네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가 모를 것 같소. 두 사람은 가난하지만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위로하며 정을 나누었답니다. 이런 모습이 보기 좋았지요. 하지만 그런 범수도 마을 지주인 웅천댁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수네 역시 웅천댁의 땅을 소작하여 농사를 짓고 살았으니까요. 어느 날 마을 장터에서 범수가 쌀을 사려고 하는데 웅천댁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범수는 황급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지요. 아이고, 마님, 이런 곳에서 뵙습니다. 오늘도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웅천댁은 멈춰서서 범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지요. 이복의 범수, 요즘 농사는 잘 되어가는가? 지난번 비가 많이 와서 걱정했었네. 아이고, 마님 덕분입니다. 마님께서 주신 땅이 기름져서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올해는 풍년이 들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요. 소작료도 넉넉히 드릴 수 있을 테니 걱정 마십시오. 웅천댁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구먼.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하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돕겠네. 그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님. 제가 일이 건장한데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마님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밤낮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래, 고맙네. 앞으로도 일 잘하고 춘향이도 잘 보살피게. 이렇게 두 사람은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로 서로를 알고 지냈답니다. 범수는 항상 예의 바르게 웅천댁을 대했지요. 한편 웅천댁은 마을 행사 때마다 일꾼들 사이에서 묵묵히 일하는 범수를 자주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힘이 센 남정네가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며 웅천댁의 마음은 은근히 설레었지요. 그러나 과부의 신분으로 그런 마음을 드러낼 수는 없었기에 웅천댁은 마음속으로만 사귀며 지냈답니다. 어느 날 초겨울이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소장농 범수가 웅천댁에게 불려갔습니다. 무슨 일로 불렀나 싶어 조심스레 찾아가니 웅천댁이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답니다. 자네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네. 웅천댁은 비단 치마 저고리를 차려입고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머리도 정갈하게 빗어 올렸지요. 방 안에는 향긋한 차 냄새가 감돌았답니다. 부르셨습니까, 마님? 그래,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생겼네. 범수는 긴장된 표정으로 웅천댁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웅천댁은 잠시 범수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지요.
이 사람아, 내일 아침에 고리짝 하나 메고 친정에 좀 가세. 친정아버지 생신이라네. 범수는 얼떨결에 웅천댁의 심부름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마을 지주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범수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요. 예, 마님. 당연히 도와드려야지요. 아침 일찍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날이 밝자마자 우리 집 앞으로 오게나. 길이 멀어 일찍 출발해야겠네. 웅천댁의 말에 범수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날이 밝기 전에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범수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춘향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여보, 이 추운 겨울에 그 먼 길을 가야 한다니요. 날씨도 영 좋지 않아 보이는데. 어쩌겠소. 마님 부탁인데 하루만 다녀오면 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게. 춘향은 한숨을 쉬며 남편의 옷가지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따뜻한 옷 입고 이것도 가져가세요. 길에서 배고프면 드시고요. 춘향은 작은 보따리에 찐 고구마와 메밀전병을 싸서 범수에게 건넸습니다. 범수는 아내의 정성에 고마움을 느끼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긴 여정이 될 터였으니까요. 이튿날 새벽 범수는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웅천댁의 집 앞으로 갔습니다. 웅천댁은 이미 나올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평소보다 화려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도 단정히 올렸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하여 40이 넘은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어 보였습니다. 어서 오게 범수. 이것을 좀 메어주게나. 웅천댁이 가리킨 것은 큼직한 고리짝이었습니다. 범수가 들어보니 꽤 무거웠지요. 이 안에는 무엇이 들었습니까, 마님? 친정아버지 생신 선물로 드릴 비단옷과 양식이라네. 그럼 잘 부탁하네. 범수는 고리짝을 등에 짊어졌습니다. 웅천댁은 범수를 앞세우고 집을 나섰지요. 이복의 범수, 내 친정은 산 너머 건너 마을이라네. 평소 같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지만 오늘은 어찌 될지 모르겠구먼. 범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앞장섰습니다. 마을 밖으로 나가는 길은 조금 가파른 언덕이었는데 어디선가 날아온 까마귀 한 마리가 그들 앞에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범수는 이것이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출발한 발걸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을을 빠져나오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눈발이 휘날리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가볍게 내리던 눈이 점점 거세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발목까지 빠지는 큰 눈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 날씨를 어쩌면 좋을꼬. 눈발이 점점 거세지는 걸 보니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기는 어렵겠구먼. 웅천댁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약간의 미소가 감춰져 있었지요. 범수도 걱정이 되었지만 억센 다리로 눈길을 헤치며 묵묵히 걸어갔답니다. 동지 섣달 짧은 날이라도 일찍 출발하면 밤이 늦기 전에 친정에 도착할 수 있었을 텐데 뜻밖의 폭설 때문에 둘의 발걸음은 점점 더뎌져만 갔습니다. 이복의 범수, 자네 괜찮은가? 고리짝이 너무 무거워 힘들진 않은가? 괜찮습니다, 마님. 걱정 마십시오. 범수는 무거운 고리짝을 메고도 흔들림 없이 눈 내리는 길을 헤치며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등에서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웅천댁은 그런 범수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먼. 그렇게 산길을 넘고 강변을 따라 걷다 보니 해는 점점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둘은 갯나루 근처의 조그만 주막에 도착했지요. 이복의 범수, 날이 어두워 더 가는 것은 무리일 듯 싶네. 오늘은 이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가는 수밖에 없겠네. 주막은 낡았지만 깨끗해 보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궁이 불이 지펴져 따뜻한 온기가 흘러나왔지요. 웅천댁이 주막으로 들어가자 주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이런 눈이 내리는 날에 어디를 가시는 길이십니까? 그러게 말일세. 친정아들이 가는 길인데 눈이 와서 발이 묶였네. 방은 있는가? 방은 2개뿐인데 한 방은 이미 차버렸답니다. 남은 방은 하나뿐이라. 웅천댁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네. 우린 모자지간이니 한 방에 묵어도 되네. 주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범수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웅천댁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 웅천댁은 나이가 많으시니 어머니처럼 생각하면 되겠지. 범수는 마음을 다잡으며 고리짝을 방 한 구석에 내려놓았습니다. 잠깐 눈을 붙이고 일찍 떠날 텐데 방을 2개나 쓸 일이 뭐 있겠나. 마침 남은 방도 하나고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 같은 방을 쓰시게나. 자네는 내 아들이라 했으니 주모 앞에서는 아들 행세를 하게나. 범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땀을 닦았습니다. 둘은 함께 주막의 방으로 들어갔고 저녁으로 뜨끈한 국밥을 먹었답니다. 범수는 추위를 달래기 위해 막걸리 한 사발도 마셨지요. 웅천댁도 범수를 따라 한 잔 마시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자네 힘이 그리 세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 아닙니다, 마님. 그저 남들보다 조금 힘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 하지만 자네 팔뚝을 보니 정말 믿음직스럽구먼. 자네 같은 남정네는 아내에게도 잘해주겠지? 이런 말에 범수는 더욱 당황하여 얼굴을 붉혔습니다. 뜻밖의 대화에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제 아내는 좋은 사람입니다. 잘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요. 그럴 테지. 자네 같은 사내를 얻은 여인은 행복할 것이야. 웅천댁의 말에는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범수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그저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뜨뜻한 방에 들어오니 하루 종일 걸어온 피로와 막걸리 기운이 겹쳐 범수에게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범수는 옷을 입은 채로 방구석에 쓰러져 곧 코를 골기 시작했지요. 웅천댁은 그런 범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범수의 튼튼한 팔뚝과 넓은 가슴, 그리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오르내리는 그의 단단한 배를 바라보며 웅천댁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젊은 사내가 내 곁에 있었다면. 웅천댁은 범수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그의 곁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고 방 안은 아궁이의 온기로 따뜻했지요. 마음속에 오랜 갈증이 웅천댁을 사로잡았습니다. 남편이 병석에 누운 10년, 과부로 지낸 10년,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여인으로서의 욕망을 철저히 억눌러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렇게 건장한 사내가 바로 옆에 누워 있으니 참았던 감정이 한순간에 북받쳐 올랐지요. 딱 이번 한 번이야. 누구도 모를 거야. 웅천댁은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며 조심스럽게 범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의 바지춤을 내리기 시작했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범수는 이상한 낌새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범수의 바지춤은 무릎까지 내려가 있었고 놀랍게도 치마와 고쟁이까지 벗어 던진 웅천댁이 범수의 그것을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범수가 벌떡 일어나자 웅천댁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 좀 살려주게. 웅천댁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욕망이 뒤섞인 표정이 섞여 있었지요. 범수는 당황스러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마님에게 무례한 일을 저지르면 큰 화를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다른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여인의 애원에 자신도 모르게 흔들리는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미천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네. 지금 나는 그저 외로운 여인이고 자네는 나를 구할 수 있는 사내일 뿐이야. 웅천댁은 그러면서 범수를 와락 껴안고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범수는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뜻밖의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웅천댁의 품에 안겼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내 춘향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웅천댁의 열정적인 모습에 점차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웅천댁은 범수의 목을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더니 결국 주막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였지요. 아이고, 좋아라. 이렇게 든든한 사내를 만나다니. 세상에 이런 맛은 처음이구려. 범수도 점차 몸이 달아오르며 본능적으로 웅천댁에게 응했습니다. 둘은 함께 여러 번 정을 나누었고 밤이 깊어갈수록 그 열정은 더욱 뜨거워졌지요. 방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고 방 안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답니다. 새벽녘 범수는 잠시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잠든 웅천댁이 모로 누워 있었지요. 방 안은 조용했고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범수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자각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주마님과 이런 일을 벌이다니 정신이 나갔던 것일까요? 아내 춘향의 얼굴이 떠올랐고 범수는 깊은 죄책감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아내에게는 무슨 변명을 해야 할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웅천댁이 이 일을 남들에게 말한다면, 아니면 범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 머릿속이 복잡해진 범수는 한참을 뒤척이다가 결국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눈은 사흘 동안이나 계속 내렸고 두 사람은 결국 사흘 만에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막에서의 첫날 밤 이후 웅천댁과 범수는 매일 밤 정을 나누었습니다. 범수는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꼈지만 웅천댁의 열정적인 모습과 그녀가 주는 쾌락에 점차 빠져들었지요. 귀가 낄 내내 범수는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한 표정이었지만 웅천댁은 오히려 홀가분한 표정이었답니다. 이복의 범수, 이번 여행이 비록 눈 때문에 길어졌지만 자네 덕분에 즐거웠네. 진심으로 고맙네. 범수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마님의 심부름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 심부름. 웅천댁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내게 좋은 심부름꾼이 되어줄 수 있겠지? 범수는 그 말의 의미를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웅천댁은 범수를 보내며 이렇게 말했지요. 곧 다시 부를 테니 기다리고 있게. 집에 돌아온 범수는 아내 춘향에게 눈으로 인해 길이 막혀 오래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춘향은 남편이 무사히 돌아온 것에 안도하며 그를 반겼지요. 여보, 걱정 많이 했어요. 눈이 계속 내리니 어찌나 마음이 조마조마하던지. 걱정 끼쳐 미안하오. 주막에서 며칠 묵으며 눈이 그치길 기다렸소. 범수는 아내를 안아주며 죄책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웅천댁과의 일을 춘향에게 말할 수 없었지요. 그것은 범수만의 비밀이자 짐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이틀도 지나지 않아 웅천댁이 다시 범수를 불렀습니다. 또 무슨 심부름인가 싶어 조심스레 찾아가니 웅천댁은 안방에 씨암탉을 고아놓고 술상까지 차려놓고 있었지요. 어서 오게 범수.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다네. 범수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웅천댁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폭설이라는 핑계도 없었지요.
범수는 턱이 떨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일개 소작인이고 그 말은 전에도 했었지. 하지만 자네도 나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네. 어서 들어와 문 닫게. 범수는 어리둥절한 채로 상을 받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범수는 가슴이 두근거려 제대로 먹지 못했답니다. 상을 비우고 나자 웅천댁은 기다렸다는 듯이 호롱불을 끄고 부스럭부스럭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의 범수, 자네도 내 몸이 이리 그리웠는가 보구먼. 웅천댁은 범수의 손을 끌어 자신의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범수는 거부할 수 없었지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가득한 어둠 속에서 시간은 마치 멈춘 듯 했습니다. 촛불 하나 켜지 않은 방 안은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쳐 두 사람의 얼굴을 어렴풋이 비추고 있었지요. 뜨거운 정을 나눈 후 웅천댁과 범수는 나란히 누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웅천댁은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범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가슴팍에 손을 올려놓고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지요. 이런 기분은 참으로 오랜만이구려. 웅천댁의 눈에는 젊은 시절의 빛이 돌아온 듯 했습니다. 범수는 그저 어색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지요. 마님, 제가 무례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웅천댁은 손가락을 범수의 입술에 대며 말을 끊었습니다. 쉿! 이 밤에는 마님이 아니라 그저 여인일 뿐이야.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그러더니 웅천댁은 범수의 귓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습니다. 자네 없이는 못 살겠네. 알겠나? 이제 이 몸은 자네가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구려. 범수는 깜짝 놀라 웅천댁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집 와서 보니 신랑이 약골이라 10수년을 골골하다가 결국 황천에 가고. 웅천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요. 그러므로 과부로 또 10수년을 살며 내 청춘을 다 날려버리고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했는데. 웅천댁은 범수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범수는 그녀의 심장 박동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요. 이제야 내가 여자가 되었네. 자네 덕택에 이 웅천댁이 진짜 여자로 다시 태어난 것만 같고요. 달빛 아래 웅천댁의 얼굴은 젊은 소녀처럼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범수는 묘한 감정이 일었지요. 비록 시작은 갑작스러웠지만 웅천댁이 자신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사실의 책임감과 함께 어떤 애틋함이 느껴졌답니다. 마님, 저도 오늘 밤이 좋았습니다만 범수는 말을 이으려다 멈추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 놓인 자신의 옷가지가 눈에 들어왔고 그곳에서 아내 춘향이 정성스레 지어준 주머니가 보였기 때문이지요. 갑자기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순간 깊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마님, 저는 이미 아내가 있는 몸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범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웅천댁은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살짝 대며 말을 막았지요. 걱정 말게. 아무도 모를 테니. 웅천댁은 창문 너머로 비치는 달빛을 바라보며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범수를 다시 마주 보았지요. 자네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나도 자네 가족을 잘 돌봐주겠네. 내년부터는 소장료도 줄여줄 테고 땅도 조금 더 주겠네. 웅천댁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범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관계를 암시했으니까요. 게다가 가족을 위한 이득까지 제시하는 웅천댁의 제안은 범수로서는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이었습니다. 마님, 그건 마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게. 내 마음이 진심이란 것만 알아주면 좋겠네. 그리고 자네에게도 꼭 손해만 보는 일은 아닐 게야. 방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범수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뒤엉켰지요. 아내와 가족에 대한 책임, 웅천댁에게서 느낀 쾌락, 소장료가 줄어들 경우의 경제적 혜택, 그리고 지주와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마을에서의 삶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까지. 범수는 웅천댁의 제안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지요. 그 모습을 본 웅천댁은 범수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올렸습니다. 자네 마음 알겠네. 어려운 결정이지. 하지만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란 걸 명심하게. 아무도 모를 거야. 자네 아내도 마을 사람들도. 웅천댁의 말에 범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는 시작되었지요. 범수의 가슴 한편에는 죄책감이 자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웅천댁과의 관계가 가져올 이득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답니다. 그 후로 범수는 일주일에 2~3번씩 밤이면 웅천댁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창피하고 불안의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차츰 발길은 가벼워져만 갔지요. 웅천댁의 집 대문에 다다르면 범수의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었답니다. 또다시 웅천댁 집을 찾은 범수는 잠시 현관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누가 자신을 보고 있는 건 아닐지 마을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걱정이 되었지요. 들어오게, 범수. 아무도 없으니 걱정 말고. 웅천댁은 이미 머리를 풀어헤치고 화장을 곱게 한 채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방은 향긋한 냄새로 가득했고 작은 화로에서는 계피와 대추를 달인 차가 김을 내뿜고 있었지요. 아늑한 방 한 구석에는 벌써 정갈한 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여기 앉게. 오늘은 특별히 메추리 구이를 준비했어. 자네가 좋아할 거야. 웅천댁은 범수가 찾아올 때마다 맛있는 음식과 술을 차려놓고 범수를 기다렸답니다. 배가 고픈 범수는 처음엔 멋쩍었지만 곧 웅천댁이 내어준 술잔을 비우며 마음을 풀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떤가? 괜찮습니다, 마님. 오늘은 동쪽 논에 물꼬를 정비했답니다. 농사 이야기 말고 자네 마음 말이야. 이렇게 나를 만나러 오는 것이 부담스럽진 않은가? 범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엔 괴로웠지만 점차 웅천댁과의 만남을 기다리게 된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글쎄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좋아진 거지? 그것 보게나 내 말이 맞지 않은가? 자네에게도 손해만 보는 일이 아니라니까. 웅천댁은 한껏 웃으며 범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술상을 치우고 방 가운데 이불을 펼쳤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뜨거운 정을 나누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둘의 관계는 깊어만 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였지만 점차 웅천댁은 범수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답니다. 한 번은 범수가 약속한 날보다 늦게 온 적이 있었는데 웅천댁이 눈물을 흘리며 화를 냈지요.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것이냐? 왜 이리 늦어? 내 속을 태우게 만든단 말인가? 죄송합니다, 마님. 김서방네 소가 병이 나서 돌봐주느라. 뭐라고? 소가 나보다 중요하단 말이냐? 웅천댁은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니 범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범수, 자네는 내 것이야. 알겠지? 이제 자네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네.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단 말이다. 웅천댁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범수가 다른 집 여인과 이야기만 해도 질투했고
밤에 오지 않으면 하인을 보내 범수를 찾아오게 했지요. 이런 웅천댁의 행동 때문에 범수는 점점 불안해졌지만 그녀의 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웅천댁의 집착으로 인해 자신의 가족이 어떻게 될지 두려웠기 때문이었지요. 이복의 범수, 자네 아내는 자네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지. 그 어린 계집애가 어찌 자네 같은 사내의 진가를 알겠어. 나만이 자네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야. 웅천댁의 이런 말들이 반복될수록 범수는 점점 아내 춘향과의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웅천댁이 약속한 대로 범순의 가족에게는 여러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소작료는 절반으로 줄었고 마을에서 가장 기름진 땅까지 경작할 수 있게 되었지요. 게다가 가끔씩 웅천댁은 춘향에게 비단이나 옷가락지 같은 보석도 보냈답니다. 마님, 이렇게까지 베풀어 주시면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소리? 내 사람인데 이 정도는 당연한 것이지. 더 많은 것도 줄 수 있어. 대신 자네는 내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해. 그러던 어느 날 범수가 웅천댁의 집에서 나오다가 마을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모르게 조심했는데 이제는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기 시작했지요. 아니, 저게 범수 아닌가? 어떻게 이 밤중에 웅천댁 집에서 나오는 거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나이 많은 마을 어른이 범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범수야, 내가 요즘 웅천댁 집에 자주 드나든다는 소문이 있더구나. 마님 심부름을 하러 가는 거겠지만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범수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는 마을 사람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는 생각에 범수의 죄책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한편 집에서 기다리는 춘향은 남편의 변화를 날카롭게 감지했지요. 처음에는 이런 갑작스러운 호의가 의아했지만 웅천댁이 보내준 선물을 보며 남편이 웅천댁의 일을 많이 도와준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마님이 또 비단을 보내오셨어요. 정말 고마우신 분이네요. 당신이 일을 많이 도와드려서 그런가 봐요. 범수는 아내의 순진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범수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고 집에 있을 때도 자주 멍하니 있었습니다. 식사 때도 아내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한숨만 내쉬었지요. 여보, 국이 식어요. 어서 드세요. 아, 그래. 미안하오. 춘향은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지요.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리 늦는 날이 많아지고 당신과 내 사이도 점점 소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춘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제 범수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다른 여인이 생긴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지요. 무엇보다 부부의 잠자리가 뜸해진 것이 춘향에게는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범수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변명만 늘어놓았지요. 아니요. 그저 일이 많아 피곤해서 그렇소. 걱정하지 마시오. 바쁜 시기만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오. 춘향은 남편을 더 다그치지 않았지만 그날 밤 혼자 이불 속에서 흐느꼈습니다. 웅천댁이 보내온 비단 위에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지요. 그리고 춘향은 그날 밤 모든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했답니다. 눈발이 내리기 시작한 그날은 조선 팔도가 모두 흰 이불을 덮은 듯한 겨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따뜻한 아랫목에 모여 있을 시간, 범수는 또다시 웅천댁의 부름을 받았지요. 집을 나서는 범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춘향의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어두웠습니다. 장에 가서 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마님댁에 들렸다 오겠소. 마님이 또 시키실 일이 있으신가 보. 범수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춘향은 마당에 쌓이는 눈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지요. 그녀는 오래전부터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나간 후 춘향은 날씨가 나빠지는 것을 보고 따뜻한 국과 막걸리를 준비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차가워진 몸으로 돌아온 남편을 위한 배려였지요. 그러나 갑자기 마음이 찜찜해지더니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춘향은 몇 달 동안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웅천댁의 이상한 호의를 떠올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한 예감에 춘향은 덧옷을 걸치고 웅천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님께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지. 춘향은 작은 보따리에 직접 지은 수놓은 손수건을 담아 들었습니다. 손수건에는 만수무강이라는 글자가 정성스레 수놓아져 있었지요. 눈은 점점 더 굵어지고 길은 더욱 미끄러워졌습니다. 춘향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진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지요. 웅천댁의 집에 도착하자 이상하게도 대문은 열려 있었고 하인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춘향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웅천댁의 방을 찾았습니다. 방 앞에 다다르자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 춘향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범수야. 웅천댁의 신음 소리와 함께 범수의 거친 숨소리가 방 밖까지 새어 나왔습니다. 춘향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보따리가 떨어질 뻔했지요. 이럴 수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망설임 끝에 춘향은 미닫이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그 순간 춘향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의 가슴을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대낮에도 요란하게 정을 나누고 있었지요. 웅천댁은 눈을 감고 도취된 표정으로 신음하고 있었고 범수는 열정적으로 그녀의 몸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숨결로 방 안의 창문은 김이 서렸고 바깥의 차가운 눈발과는 대조적인 열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안방문이 획 열리더니 범수의 아내 춘향이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에구머니나. 춘향은 눈을 왕방울만하게 뜨고 벌거벗은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지요. 웅천댁은 급히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렸고 범수는 충격으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방 안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춘향의 눈에서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러내리지 않았지요. 그저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두 사람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임자, 이건? 범수가 더듬거리며 말을 꺼내려 했지만 춘향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춘향은 아무 말 없이 손에 든 보따리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쾅 하고 문을 닫고 나가버렸지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벼락처럼 두 사람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쩐다. 웅천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제 어쩌면 좋을꼬. 범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바지가 뒤집혀 한쪽 다리만 끼운 채로 고쟁이도 제대로 묶지 못한 모습이었지요. 마님, 제가 빨리 가봐야 합니다. 범수는 이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어서 가보게. 사람들이 알면 큰일이야. 어서. 웅천댁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범수는 옷매무새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춘향의 뒤를 쫓았습니다. 밖에는 눈이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범수는 춘향의 발자국을 따라 미끄러지며 달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린 담벼락처럼 산산조각이 났지요. 임자, 춘향아, 내 말을 좀 들어보시게. 하지만 춘향의 모습은 이미 눈발 속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범수는 숨이 턱에 차도록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내가 울고불고 펄펄 뛰거나 혹은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도망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뜻밖에도 춘향은 의외로 차분했답니다. 범수가 집에 도착했을 때 춘향은 이미 집안 살림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녀의 표정은 냉정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끝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임자, 범수는 숨을 헐떡이며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오셨어요? 이제 밥 차릴게요.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웠죠? 춘향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범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자, 내 말 좀 들어보시오. 그건 내가 잘못한 일이오. 나는 여보, 춘향이 범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비로소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진작에 알고 있었답니다. 범수는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춘향은 천천히 방안을 정리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다 들렸어요. 범수가 웅천댁하고 눈이 맞았다더라. 밤마다 드나든다더라. 웅천댁이 갑자기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이유도 알았고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눈으로 직접 봤으니. 춘향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마지막 말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지요. 범수는 땅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치심과 후회가 그를 덮쳤습니다. 임자, 미안하오. 나는 그저 우리 가족을 위해 소작료를 줄이고 더 좋은 땅을 받고. 가족을 위해서라고요? 춘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빨래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게요? 마님과 그런 짓을 저지르고 가족을 위해서라니. 솔직하게 말해보시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게요? 내게 부족했던 것을 마님에게서 채운 것은 아니요. 내가 어떤 감정일지 생각이나 해보셨소? 춘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범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춘향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었지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점차 웅천댁과의 관계에 빠져들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소작료나 땅은 그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일 뿐이었지요. 당신이 밤에 늦게 들어올 때마다 냄새를 맡았어요. 다른 여자의 향기가 당신 옷에서 진동을 했다고요. 춘향의 말에 범수는 더욱 죄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모든 것을 알면서도 참고 견디고 있었다니.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지요. 한참을 침묵하던 춘향이 갑자기 범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 곁에 온 게 얼마나 된지 아시오? 어리둥절한 범수가 대답하기도 전에 춘향은 갑자기 행동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비틀거리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젊고 탱탱한 아내는 천천히 저고리의 고름을 풀고 치마의 끈을 풀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홀라당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범수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니 임자, 갑자기 이게 무슨...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게요? 범수는 눈을 피하려 했지만 춘향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세요. 똑똑히 보세요. 내 몸을, 당신의 아내의 몸을. 춘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그 늙은 여자에게 해준 것처럼 나에게도 해주세요. 내 몸도 당신이 보살펴줘야 하지 않겠어요. 범수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벌주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관계를 원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춘향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지요. 내가 당신을 위해 아낀 이 몸이 이제는 필요 없나요? 춘향의 말에 범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지은 죗값을 치르는 심정으로 아내에게 다가가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범수는 정성 들여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녀의 몸을 꾹꾹 눌러주며 위로했지요. 내가 그 늙고 뒤룩뒤룩 살찐 여자와 좋아서 하겠소. 그저 할 수 없이 억지로 한 거라오. 그 말이 거짓말임을 범수 자신도 알았지만 그때는 그렇게라도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춘향은 더 이상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향은 이상하게도 담담했습니다. 당신 처지를 알고 있소. 우리 가족이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일 테니.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해야 해요. 웅천댁이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춘향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와 만나는 밤마다 나도 당신의 아내로서 대접받고 싶어요. 그건 내 권리잖아요. 범수는 춘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놀라운 강인함과 현명함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 범수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했답니다. 춘향의 말처럼 범수는 웅천댁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범수를 불러들였고 범수는 거절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이제 춘향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그저 남편이 웅천댁에게 가는 것을 묵인할 수만은 없었답니다. 그녀만의 계획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이튿날 점심나절 춘향이 웅천댁을 찾아갔습니다. 춘향이 찾아오자 웅천댁은 부끄러운 기색이 역력했지요. 고개를 푹 숙인 웅천댁이 모기 소리만큼 작게 말했습니다. 자네 볼 낯이 없구먼. 춘향은 의외로 침착하게 웅천댁을 마주 보았습니다. 마님, 저는 입이 무겁습니다. 웅천댁이 놀란 눈으로 춘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춘향은 불쑥 놀라운 제안을 꺼냈지요. 마님이 원하실 때 제 신랑을 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쓰실 때마다 쌀 한 말과 닭 한 마리를 주십시오. 웅천댁의 눈이 둥그레졌다가 곧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춘향이 찾아와 난동을 부리거나 소리를 지를 것이라 예상했는데 이런 제안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잠시 후 웅천댁이 말했답니다. 농사철에 일 잘하는 황소를 하루 빌려도 콩서대인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춘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비싼 게 아닙니다. 우리 신랑 땀 흘리는 값에 제가 속을 썩는 값, 그리고 이틀거리로 쇳내를 안아주던 신랑이 닷새거리가 되었으니 그것도 마님께서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요. 웅천댁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물었습니다. 닭은 또 무슨 값인가? 밥만 먹고 힘을 쓸 수 있습니까? 춘향의 대답은 날카로웠지만 웅천댁의 눈에는 오히려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렇게 강단 있는 여인이니 범수가 좋은 아내를 얻었구나 싶었지요. 웅천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자네 말이 맞네. 대신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않기로 약속하게. 당연합니다, 마님. 이건 우리 셋만의 비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웅천댁과 춘향 사이에 이상한 거래가 성립되었답니다.
그 후로 범수는 정해진 날에만 웅천댁의 집을 찾아갔고 매번 쌀 한 말과 닭 한 마리를 가져왔지요. 춘향은 그 쌀로 가족의 끼니를 해결하고 닭은 팔거나 알을 받아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이상한 관계는 세 사람 모두에게 나름의 만족을 주었습니다. 웅천댁은 젊은 사내의 사랑을 받으며 외로움을 달랬고 범수는 쾌락을 즐기면서도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위안을 얻었으며 춘향은 비록 마음은 아팠지만 현실적인 이득을 취하며 가족의 살림을 꾸려 나갔지요. 하지만 이런 관계가 오래갈 수 있을까요? 세월이 흐르며 웅천댁의 나이는 점점 들어갔고 범수도 젊음이 조금씩 사그라들었습니다. 춘향은 둘째 아이를 가졌고 가정에 더 충실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컸지요. 어느 날 웅천댁이 범수를 불러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복의 범수,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네. 자네를 붙잡아두는 것도 이제 그만해야겠구먼. 범수는 놀라서 웅천댁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갑자기 무슨 말씀을? 내가 자네를 만나고부터 진정한 여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네. 고맙네. 하지만 이제는 자네 가족에게 더 충실해야 할 때야. 내가 듣기로 춘향이 또 아이를 가졌다고 하더군. 범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웅천댁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웅천댁은 그동안의 담례로 범순의 가족에게 논 2마지기를 물려주었고 소장료도 평생 절반만 받기로 약속했지요. 앞으로는 가끔씩만 날 찾아와 주게. 이제 내게는 자네만큼이나 자네 가족도 소중해졌다네. 이렇게 웅천댁과 범수 그리고 춘향 사이의 이상한 관계는 차츰 정리되어 갔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웅천댁은 조카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한양으로 떠났고 범수와 춘향은 웅천댁이 남겨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았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범수와 춘향의 아이들이 모두 장성했을 때 어느 날 한양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웅천댁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지요. 편지와 함께 웅천댁의 유품 상자도 함께 왔는데 그 안에는 춘향에게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답니다. 춘향아, 내 남편 범수를 통해 나는 진정 여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지만 춘향아, 내가 얻은 가장 소중한 가르침은 내게서 왔노라. 내 50평생 웅천댁으로 살면서 권세와 재물은 있었으나 진정한 사랑과 용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다. 그런데 내가 그날 눈 내리던 날 우리를 발견하고도 분노와 복수 대신 지혜를 선택한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늙은 여인의 가슴에 깊은 울림이 있었단다. 춘향아, 내가 보여준 그 강인함과 현명함은 내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남의 남편을 빼앗았으나 너는 더 큰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냈지. 내가 범수에게 보여준 사랑은 내가 줄 수 없는 것이었음을 이제야 깨닫는구나. 이런 말이 부끄럽지만 진심을 전하고 싶구나. 자네에게 정말 깊은 빚을 졌네. 내 마지막 남은 마음의 양심으로 이제는 너희 부부가 진정한 행복을 찾길 바라네. 우리의 이상한 관계는 이제 옛 이야기가 되었지만 나는 자네들을 항상 내 가족처럼 생각했다네.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인연이었지. 이 웅천댁의 마지막 소원은 자네와 범수가 이제는 진실된 부부의 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네. 범수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남긴 땅 중 가장 좋은 논 5마지기를 너의 이름으로 남겨두었단다. 그것은 내 욕심이 너의 삶에 상처 준 보상이 아니라 내 지혜와 용기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니 부디 받아주거라. 이제는 마음 편히 살아가거라.
그리고 때때로 이 늙은이를 불쌍히 여겨 기억해 준다면 그것으로 족하구나. 춘향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범수도 웅천댁의 초상화를 보며 옛 기억에 잠겼지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서로를 껴안고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여보, 우리가 참 이상한 인연을 맺었지요? 그랬소. 하지만 그 덕에 우리 가족이 이만큼 살게 되었으니 맞아요. 어쩌면 웅천댁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큰 선물이었는지도 몰라요.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이 깊어졌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사 모든 일이 꼭 싸움과 갈등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로울 수도 있지요. 다만 이런 일들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인생에는 옳고 그름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웅천댁과 범수, 그리고 춘향의 이야기처럼 말이지요. 사랑과 욕망, 그리고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